중독이라는 거죠.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아편유사제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게임, 술, 스포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중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한테 어떤 쾌감 같은 걸 주거든요. 뭐 쾌감이라는 건 어떻게 들으면 좀 자극적인 용어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면 상당히 순화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아편유사제 혹은 마약이라는 건 그것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쉽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작용 시간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예를 들면 굉장히 드물긴 하겠지만 공부를 하다가도 가끔 모르는 문제 풀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안 외워지던 문제가 외워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상당한 성취감과 함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마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만 먹으면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고 그게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독의 전 단계로는 내성과 신체적 의존 그리고 금단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잘 못 보는 아편유사제를 떠나서 술에 중독되면 자꾸 뭐 약속을 까먹고 출근도 늦고 학교 시험을 못 치는 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도 빠지고 똑같습니다. 아편유사제의 의연성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의심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은 좀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거나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크레이빙이라고 하는데 갈망한다. 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약 어디 갔노? 약을 찾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의사를 만나러 와서 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약을 더 원하는 경우 아니면 이거는 아편유사제 치료를 하는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료 목표를 미리 정해야 되거든요. 치료 목표가 정해지면 예상되는 치료 기간과 치료 양이 정해질 수가 있는데 치료 목표를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까지 약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중독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주 오남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약간의 정신적으로 혼란을 보인다든가 약간만 혼돈 상태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말투가 어눌해진다든가 이런 건 오남용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거나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중독되면 학교에 안 가고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게임에 중독되면 외톨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왜냐? 그래야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마약을 먹는 사람은 대부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도 오남용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잘못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는 사람 아니면 혼자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이랑 그 경험을 나누려고 안 하거든요. 약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의심할 만한 행동은 그걸 인지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는 싶습니다.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끊는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아편유사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독의 위험성이 적은 약으로 이렇게 그 금단이나 이런 게 보일 때 이렇게 넘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차 내성이라고 해서 크로스 리액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바꾸더라도 또 문제가 되고 한 번 중독이 되면 한 10년을 끊었다가도 다시 그 약을 접할 기회가 생기면 그 약을 먹으면 또 중독됐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시작을 해가 그 단계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궁여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위험을 많이 알려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편유사제 처방에 의해서 의사도 2명이나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편유사제가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동안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진 데서 지금은 좀 위험한 지경으로 넘어가는
그 배경에는 처방 아편유사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아편유사제의 사용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양이 많다 하는 특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받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요구나 간청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제3자에게 본래의 의료적인 용도 이외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환자분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편유사제를 정상적으로 처방받으시는 분들이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시작할 때는 그 치료를 맡아주시는 선생님과 항상 정확하게 치료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치료 목표를 가져야 거기에 맞는 치료 기간, 치료량 같은 걸 정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편유사제는 천정 효과가 없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한계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보통의 약은 과다 복용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해서. 어떤 진통소염제 같은 건 하나를 먹었을 때보다 두 알 먹었을 때 2배 효과가 있다고 아예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2배 먹었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아편유사제는 하나를 먹었을 때보다 2알 먹었을 때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알 먹었을 때는 그만큼 더 리스크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정했는 치료 목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편유사제 양을 좀 농도를 올려주세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치료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용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도달을 못했으면 아편유사제 이외에도 진통소염제나 그런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 많은 좋은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어떤 중재적 치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어떤 치료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편유사제의 양을 무작정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꼭 피해야 될 행동일 것 같습니다.